저희는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최근 급격하게 마약에 빠진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국내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인 천영훈 인천 참사랑 병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약을 하는 10대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저희도 뉴스에서 자주 전해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좀 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작년이 틀리고 재작년이 틀린 건데 거의 지금 제가 보는 거의 마약 중독자의 대부분은 20대가 거의 8, 90%를 차지를 하고 10대가 이제 10% 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대도 정말 저희 병원에 14살짜리 청소년이 입원해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희 이제 리포트에 아마 원장님 인터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0대 환자한테 장래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좋은 마약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실제 보시 실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옅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걸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는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거기서 뭐 파티 주락처럼 해가지고 약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고 당연한 것처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하는 것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끊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신체 자체가 젊다 보니까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사실은 그 성인들 나이 들어서보다 조금 덜 겪고요. 그 부작용 겪고 나서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을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딱 2곳뿐이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마약 환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들은 다 뭐 동감을 하겠지만 그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이제 알코올 환자 한 명이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한 명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고 또 특히 이제 각성제 계통을 한 마약 환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충동 공격적인 그런 행동상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도 없거니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마약 환자를 감히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한 2군데 정도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천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막상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상이 없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간호사 분들이 또 근무 환경이 굉장히 또 열악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교도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동상의 제약을 가하거나 또 하다못해 외출이나 외진 갔다 왔을 때 사물 검사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교도소처럼 온몸을 다 수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약을 숨겨갖고 들어와서 문제가 일으키거나 또 환자분들 자체가 이제 거의 치료팀을 들들들 볶다시피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 환자 하나가 입원을 하면 거의 전 치료 인력이 소진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알코올 환자나 우울 환자나 이런 환자분들까지도 쫓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마약 환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모험 같은 일입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마약 치료나 이런 재활을 위한 시설, 또 의료기관 이걸 늘리려면 어떤 점이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정신의료기관의 8, 90%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에서 마약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마약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중독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타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 대구 쫓아갈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마약 치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약만큼의 나름대로의 수가 체계 이런 수가적인 보상이 있지 않는 한은 민간 병원들로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약 환자를 보는 수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의 거점 마약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들을 양성하는 게
지금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취재팀이 직접 이제 미국에 가서 약물 중독자들이 뭐 거리에 쓰러져 있고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찍었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감히 대한민국은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좀 거대 담론이긴 한데 네. 우리 사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아니면 청년층, 청소년층들한테 건강한 기쁨과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잘 갖춰주고 기본 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쾌감은 마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의료 환경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 마약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네.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의사 만나기도 쉽고 약값도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를 통해서 그 오남용될 수 있는 중독성 처방 약물들이 전문의를 만나려고 예약을 잡아야 되고 진료비도 비싸고 약값도 비싸고 그 돈 줄 거면 길거리에 사는 게 나은 건데 대한민국은 반대로 의사를 통해서 오남용될 수 있는 약물들이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냥 가서 뭐 달라고 하면은 뭐 신경 안정제든 뭐 다이어트 약물은 다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불법 약물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병원에서 처방받는 오남용 약물들을 같이 다 복용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게 어떤 큰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 자체가 굉장히 마약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구나 요즘 텔레그램 같은 SNS 때문에 유통이 더 쉬워진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원장님께서 국내 그 마약 환자의 한 60% 정도를 챙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물론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마약 치료의 이른바 골든 타임 뭐 언제 정도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마약 중독자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 별 생각 없이 즐기고 하던 친구들이 어쨌든 이게 적발되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멈춰서서 이게 뭐가 문제지?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서부터 나름대로 이제 치료가 반강제든 강제든 자발적이든 시작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그 적발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치료적인 요소들을 잘 거기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로 가져갈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마약이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민국 사회가 딱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마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세계 마약 치료 재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의료 전문 인력들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CCTV나 사법 체계가 상당히 잘 가동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아주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이걸 들여다보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에 정말 플랜을 잘 짜서 잘만 막아내면 기존에 있는 이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훨씬 더 조기에 치료적으로 개입을 하고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예. 네. 또 이제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정부도 마약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뭐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뭐 마약 전문가, 뭐 인력, 뭐 의료기관이나 수사계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고요. 거의 없다. 예. 그야말로 마약 중독자를 전문으로 입원까지 치료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전국에 아무리 크게 봐도 뭐 10명 채 안 된다고요. 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 인력은 뭐 제가 그쪽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계속 그 전담 부서도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지금 거의 일천한 상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금이라도 어떤 큰 플랜을 가지고 해 나가면 충분히 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마약을 한두 차례 하는 것도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는데 뭐 의료계에서 보시기에 이 원칙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구속을 강력하게 해서 단속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계속 겪어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수사당국에서 굉장히 문제시하고 이거는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뭐 3번 적발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안 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순 투약으로 걸리면 뭐 기소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이제 집행유예고 세 번째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법의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단속과 구속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약 중독자들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은 그 마약방이라고 해서 마약 중독자끼리 같이 모아놓거든요. 네. 그 안에서 6개월, 1년 있는 동안 계속 마약 얘기만 하고 마약에 대한 새로운 지식, 법망을 피하는 거 여러 가지 저희 사관학교라고 이제 환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출소를 하는 순간 그 마약에 대한 더 나쁜 지식들을 갖게 되고 그러겠네요. 동시에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서울 형님, 부산 동생, 뭐 인천 삼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급망을 얻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수사 시스템을 가지고 가되 거기에 얼마나 철저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같이 얹어서 가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마약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전염병처럼 일상 곳곳에 이미 다 파고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걸 좀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이제 일반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뭐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나왔다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바로 우리 친척이 걸렸고 그렇죠. 그리고 몇 주 지나서는 이제 내가 걸리고 내 가족이 걸린 단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얘기를 하면 이제 댓글에 마약 중독자들 사형시켜야 된다, 뭐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치 타자화해서 악마시한 그런 상황에서의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 마약이 많이 퍼졌고요. 그런 댓글을 다는 그분의 바로 친척이가 됐든 누가 됐든 충분히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마약 중독자들이 쾌락에 미쳐서 뭐 마약에 완전히 뭐 미쳐가지고는 그거를 뭐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어떤 마약류 중독자도 마약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약을 함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나중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감정이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있어서 그걸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인이 그게 마약 중독자가 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악마시 되고 숨어들고 하면 할수록 치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면에서 더 많이 퍼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실패로 보기보다는 마약류 중독을 뇌의 병으로 인지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같이 힘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뭐 이걸 꼭 수치로 짚어서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가 마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뭐 1에서 10까지만 정도를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긴 한데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둔가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작년에 이제 검거되는 사범의 수가 약 2만 명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암수범죄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은 약 적발된 인원의 28배 정도가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그렇거든요. 네. 28배 정도가 상습 투여 인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2만 명 곱하기 28이면 56만인데 이게 호기심에서 한 사람을 빼고 상습 투여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포항시 인구 전체가 상습 투여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이건 절대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거고요.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이거를 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예전 방식인 구속 위주의 것들을 계속 고집해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저도 뉴스하면서 이 마약 범죄 소식 자주 전해드린다고 저도 느꼈는데, 이런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마약 범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언론이 좀 보도할 때 신경 쓰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부딪히는 거랑 이렇게 언론 보도 의도가 굉장히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네. 구글링해서 마약을 찾는 것을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환자, 고등학생 환자 5명이 실제 해본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뭐 나름대로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 히로뽕을 구하진 않고 대마초 이런 걸 구했는데 오랍쇼 진짜 자기한테 자기가 얻게 된 거죠. 근데 이거 파는 사람들은 대마초만 보내지 않고 그것보다 더 센 뭐 코케인이나 뭐 엑스터나 이걸 같이 넣어서 보내서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준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텔레그램이거든요. 네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거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그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현실은 반대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하게 된 건요 거의 100% 다 잡힙니다. 저한테 적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료받으러 오는 친구들 10명 중에 8, 9은 다 텔레그램에서 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안 잡힐 뿐이지 나중에 다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마약 보도하면서 제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막 가루 쌓아놓고 주사기 찍 올라오는 이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특히 주사기 사용했던 마약 환자분들은요 주사기만 봐도 막 벌렁벌렁하고 소위 갈망이라고 하는 게 막 끌어오르거든요. 저한테 항상 와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마약 보도 볼 때마다 방송국에서 전국에 있는 히로뽕 중독자들한테 재발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특정 상표명을 노출시킨다 할지, 투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부터 마치 우리가 자살 보도할 때도 거기에 따르는 나름의 그 언론 보도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그런 점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약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마약이 정말 이만큼 위험하다, 마약하면 안 된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마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약을 하는 거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세상에 사는 게 뭐 크게 뭐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면서 소확행하면서 사는 건데, 마약이라는 존재는 다 뭐냐면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뇌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엔도핀, 도파민이라는 이 쾌감을 주는 물질을 엄청나게 뿜어올리게 하는 게 그게 마약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땅에 붙어서 살던 우리라는 존재가 마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천상으로 두둥실 떠오르게 되는데, 이 떠올랐던 뇌는 필연적으로 땅에 매다 꽂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마약을 중간에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의지나 결심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뇌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나한테 그 쾌감을 준 그 물질을 넣어주기를 원하고 그걸 하도록 계속 나를 몰아가는 그 신경계통의 병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당신의 의지와 결심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요. 혼자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 꼭 전문가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